현 정부가 공영방송과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여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강성 보수를 포함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층만 공고하게 유지해 간다면 재집권이 가능하고, 또한 그런 재집권을 통해서 현 정부의 실책들을 무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자,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논란의 이진숙 씨 결국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의도적인 괴롭히기 아니냐, 공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하자는 없다, 이렇게 쉴드를 치던데 국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 대답하기 앞서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제일 아나운서는 방송인이시죠? 방송인으로서 이진숙 위원장 임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청문회를 봤지만 잡음이 좀 많았던 청문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인지 빵통위원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빵 논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빵을 뭐 100만 원씩 사고 주유소에서 200만 원씩 법인카드 끊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그 인사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정치에서 무관심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인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준숙 위원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 특히 공영방송 본부장 혹은 지역방송사 사장할 때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고발도 되었고, 어제 임명됐는데 오늘 이제 탄핵안이 제출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이진숙 기자는 정말 진정한 언론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공 기자. 그렇죠. 전장을 누우면서 언론인의 사명을 수행하던 그 좋은 이미지가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알고 있던 바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들한테. 그러면서 이번에 생각한 건 뭐냐면 이진숙 위원장이 제 삶에도 변화를 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라는 것보다는 내가 남은 인생을 나의 신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과제를 이진숙 위원장이 저한테 던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상당한 무리수를 두면서 이진숙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야당에선 문화방송 민영화를 통한 방송 장악의 완성이라는 시나리오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겠죠. 그렇죠. 현 정부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에 관련 논의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만 해도 벌써 세 번째거든요. 앞서 뭐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탄핵 논의가 있고 탄핵 소추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진 사퇴를 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의 경우 어제 임명됐는데 오늘 국회에 탄핵 소추가 발의될 예정이고요. 어쩌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전 근대적인 야욕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탄핵 심판이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그녀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탄핵 소추가 되면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진 사퇴 없이 끝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언론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그립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언론 정책인 것 같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뉴미디어 시대에 이 방송을 휘어잡고 길들인다고 해서 여론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SNS를 비롯해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정치 정보 혹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가는 게 대세인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
혹은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왜 강화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도 모르겠어요. 네, 당연한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공영방송과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여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강성 보수를 포함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층만 공고하게 유지해 간다면 재집권이 가능하고, 또한 그런 재집권을 통해서 현 정부의 실책들을 무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네. 자, 방통위원장 인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의혹과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때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뭐가 다른 건지 이렇게 잠잠한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참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리스크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리스크라고 생각이나 할까? 우리는 리스크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들은 리스크도 아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들은 리스크가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고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최혜병 특검 사태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뿐만 아니라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 네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하나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죠. 오히려 인사 문제 관련해서도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장관직을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아니면 더 이상 검사 출신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현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인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의 흐름이 없이 그 고인물에서 계속 순환식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인데, 네. 고인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만간 이끼가 끼고 물레방아 작동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리스크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뭉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왜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말하는 식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일례로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랑 일본 정부가 강제 노역 관련해서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니래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면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든가, 아니면 유네스코의 등재 취소를 요구하든가, 어떤 리액션도 없으면서 그냥 아니니까 믿어달라라고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뭔가 투명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고인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매일 터져나오는 의혹과 논란 가운데 박사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한 한 블랙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대통령하고 영부인에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뭐 단적인 예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800에 7070이 과연 누구 번호인지, 뭐 일련의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내선 번호 중에 유일하게 청와대 경호처 이름으로 개통됐고, 유일하게 윤 대통령 취임하는 5월 9일에 개통된 번호라고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고인물 물레방아는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또 한 가지 문제고요. 최근에 이제 세수 감소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도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과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문제인 것 같고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까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도 없고, 그러니까 용산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투명한 게 하나도 없어서 더 걱정되고요.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최혜병 특검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저께는 대통령과 긴 시간 독대를 했는데 일단은 용산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뭐 한동훈 위원장 아니고 지금 대표죠, 당 대표니까. 근데 한 대표가 보수 진영의 구세주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구세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뭔지 알고 진정한 보수를 대표하려고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내세웠던 최혜병 제3자 특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아직 친한과 친윤 사이의 관계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 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고 하죠. 네.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둘 다 서로가 필요한 입장인 것 같아요. 비록 레임덕이 온 것 같지만 현직 네. 대통령이다라고 한동훈은 생각할 것 같고 네. 비록 자신이 지지하진 않았지만 현직 여당 대표이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일 것 같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러한 암묵적이고 표면적인 평화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역시 둘 다 걱정이 많을 것 같아 보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입장이다. 네, 네. 아직까지는. 네. 자, 개인적인 이해득실, 당리 당략을 넘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지금 여당의 지도자, 또 여당의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로 보면 여당이 룰링 파티고 야당이 이제 오포지션 파티인데 여당은 지배해야 되고 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속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여당은 어떤가라고 하면 네. 국민을 통합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시해서 호가호위하며 국민 위에 오히려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냐라는 느낌이고요. 헌법 1조에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들을 제대로 집행하려는 모습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그런 네.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아직까지는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략적 동반자 위치를 지킬 수밖에 없겠지만 조만간 머지않아서 인기가 없는 현 대통령과의 결별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새로운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의힘이 재집권도 가능하고 또한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박사님 보시기에 그 최혜병 특검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될까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과 친윤의 관계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도 그렇죠. 그렇죠. 최고위원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점식위원을 포함한 정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특검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당 내 내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아직까지는 물 안에 가라앉혀 놓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부인 관련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정부는 정말 소통이 뭔지 모르는 정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2부속실, 영부인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는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왜 한다라고 공약까지 했고 임기 중반도 되지 않아서 공약을 폐기하면서까지 제2부속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주장한 공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약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달랑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다. 뭐 아울러서 김건희 여사도 뭐 학력 위조 관련해서 사과문 발표할 때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국민 앞에 천명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고 영부인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임기 중반을 넘기지도 않은 시점에서 왜 이게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부인의 블랙홀 문제, 영부인 관련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 현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조사도 검찰의 출장 조사 뭐 거의 케이터링 같은 거죠. 케이터링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제3지대에서 만났죠.
그렇죠. 제3지대라고 했는지 뭐 네. 다 원하는 지대니까 제3지대는 아니죠. 네. 이미 뭐 제2 부속실을 새로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시기를 놓쳤다. 이미 늦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늦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극 체제, 강성 팬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에도 위드훈이라는 이름의 팬클럽, 정치 팬덤이 생겨났는데 이전에도 뭐 노사모, 박사모 같은 정치 팬덤이 활약을 해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양상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때로는 당내 역학 구도에까지 관여를 하려 드는데 정치 팬덤의 가능성과 한계, 정치학자로서 또 박사님이시잖아요. 이 정치 팬덤에 가는 의미 좀 짚어주시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학자 입장보다는 그냥 제 네.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팬덤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팬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출에서 투표율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본다면 결국 대의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뭐 보통선거,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일정 연령에 달하면 1인 1표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정치인이나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함께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팬덤 뭐 더불어민주당의 개딸, 뭐 국민의힘의 위드훈이, 네. 뭐 한딸 이런 말 있죠. 예, 그런 말이 있는데 구심력은 강한 것 같지만 확장성을 얼마나 가질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구심력이 있는데 네, 그렇죠. 확장성에 그렇죠. 한계가 있다. 네, 왜냐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 강한 구심력, 응집력을 갖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러한 강한 그 응집력이나 구심력이 오히려 배타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의민주주의에서 평범한 유권자의 한 표를 획득하려고 하면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중도 확장. 예. 그런데 그런 확장성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잘못하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개인적인 팬덤에 의한 승리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의 이념적인 기반을 좀 약화하더라도 대중적인 기반을 확대해서 중도 확장성을 가져와서 정당이나 정치인의 파급 효과를 늘릴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응집력과 확장성 이 둘 다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둘 다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팬덤이 너무 강해가지고 배타성을 갖는 모습을 좀 떨어뜨려야 되죠. 그런 확장성을 갖고 가려고 한다면 그런 팬덤이 원하는 강력한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정책을 해서 결국 집권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중앙으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무슨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개딸이나 뭐 한동훈 대표의 위드훈이나 둘 다 중도의 확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